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치사 하기로 해요.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대로 공부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단원인데, 이게 이제 학원이든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 촬영이든 간에 이 전치사라는 단원은 상대적으로 좀 기초적인 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그냥 단원을 빼놓고 학생들한테 혼자 공부하라고 하고, 또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어느 선까지는 설명하겠지만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중요하면서 전치사는 상대적으로 다들 그냥 좀 넘어가는 추세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독해라든가 문장 해석을 할 때 이 자꾸 전치사가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래서 이 전치사에 대해서 해석을 굉장히 애매하거나 전치사 때문에 해석의 뜻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대부분이 그래요. 전치사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제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하나하나 해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치사의 제일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이런 윤곽은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면서 이 공부를 조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치사랑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니까 기본적인 문장을 위해서라도 전치사 부분은 공부를 해둬야 되고,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 시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 한 만큼 분명히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책에 나오는 예문, 책에 있는 정도의 전치사 정도는 꼭 여러분들 거로 만들고 다음 단원 공부로 넘어가라. 이제 이걸 좀 명심을 하세요. 저 이제 전치사 부분 정리할 테니까 보세요. 단어 자체가 이제 짧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걸 이제 가볍게 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관사 얘기할 때도 했지만 절대로 이런 짧은 단원들을 가볍게 보진 말아요. 더 확실하게 해서 완전히 끝내버릴 일이지, 그냥 일치 같은 단원 대충 해서 넘어가자, 관사 대충 해서 넘어가자, 이런 식 개념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활용만 잘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치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전치사를 보세요. 전치사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이 무조건 뒤에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폭을 넓혀서 이렇게 불러. 명사, 상당, 어구. 명사, 상당, 어구라는 말을 또 특별하게 어렵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부른다라고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이게 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바로 뭐라 부르냐면 이명칭 놓치면 안 돼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상당, 어구, 이걸 바로 이렇게 불러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하면 타동사의 목적어만 목적어가 아니에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요 명사도 목적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칭도 잘 기억해 두고. 자, 또요. 전치사가 나오면 예외가 없이 반드시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으면 전치사서부터 명사, 상당, 어구까지 이렇게 괄호를 치는 습관을 들여요. 괄호를 쳤으면 이게 역할이 뭐냐? 합쳐져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핵심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괄호를 쳐놓고 요걸 쏙 빼고 이 앞과 이 뒤를 연결해보는 습관을 들이라, 이런 점에서 괄호를 치라고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수식어니까. 이걸 빼고 보면 문장이 좀 더 간단하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 꼭꼭 괄호를 치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전치사가 나와서 명사, 상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괄호를 치라고 하고 이제 수식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역할이 뭐냐면 합쳐져서 수식어 역할. 근데 영어에선 수식어가 두 개.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이걸 외워두고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습이 똑같은데 형용사 역할하는지 부사 역할하는지를 어떻게 아냐? 뭘 수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형용사라면 역할이 이거 아니에요.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호로 쓰이거나. 그런데 이 모습으로 보호로 쓰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 가끔은 할 수도 있어요. 가끔은 보호로 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명사 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을 하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부사는 전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부사라면 명사를 수식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부사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조금 정확한 명칭으로 하자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 이렇게 구별해주면 돼요. 이 모습으로 명사를 수식을 하면 형용사, 명사 말고 다른 거 수식하면, 다른 것들을 수식을 하면 부사구나,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한다, 이거. 자, 또 전사 뒤에 명사상당 어구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명사상당 어구엔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뭐냐면 일반 명사, 그냥 명사, 그리고 대명사,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 그리고 동사가 올 때는 ing를 꼭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명사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전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명사상당 어구예요. 그리고 이제 한 예로 투부정사 있죠.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다면 이것도 명사상당 어구의 하나지만 전사 뒤에 이것들이 오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수거로 암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오면 틀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올 거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가 와야 된다, 요거 기억하고, 또 하나 대명사를 써야 될 경우에는 이걸 전사의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명사를 써야 될 경우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사랑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재를 보면 시간의 전사가 굉장히 많고 장소의 전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전사인지 장소의 전사인지는 어떻게 하냐? 이 단어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더 결정적인 건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시간을 뜻하는 명사가 오겠지. 그러면 시간의 전사가 올 거고, 장소를 뜻하는 명사가 오면 장소 전사가 오겠지. 이 단어를 쳐다보고 시간이냐 장소냐를 아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명사의 뜻을 보고 시간이냐 장소냐를 아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알면 되고, 먼저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요. 그래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외워보세요. 수학 공식처럼 적어줄 테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나씩 암기를 해요. 자, 먼저 전사 중에 어부가 오고, 명사상당 어구에 명사 중에 만약에 추상명사가 왔다. 그러면 이건 합쳐져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가 아니고 그냥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전사 중에 어부를 제외한 전치사, 어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치사가 오고, 또 명사 중에 추상명사가 왔다.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원칙적으로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한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좀 더 구체화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명사편,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명사편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와 관련된 수거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거들이에요. 어휘로. 그때 이 전사를 잘못 써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전사를 정확하게 알면서 하나하나 수거 암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요거로 인해서도 시험 문제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사가 나오고요. 계속 그냥 수학 공식처럼 정리하는 기분으로 하세요. 전사가 나오고 이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왔다고 해요. 근데 대명사 중에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사와 관계대명사가 합쳐지면 바로 관계부사다.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자, 이렇게 해요. 전사 다음에 대명사가 나오면 형용사 역할도 할 때가 있지만 주로 부사 역할이거든요. 전사 플러스 대명사는 부사다. 다시 봐요. 전사 플러스 대명사는 부사다. 외워놓으면 전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오면 관계부사다. 이렇게 용어만 붙이면 되잖아. 이런 면에서 하나 더. 전사 다음에 대명사가 왔는데 대명사 중에 의문대명사가 왔다. 그러면 방금 하듯이 해요. 전사 다음에 대명사가 오면 부사인데 대명사 중에 의문 대명사가 왔다. 그러면 의문 부사겠구나. 이렇게 해서 용어 처리해서 외워버리라고. 이렇게 합쳐지면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합쳐지면 바로 이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딱 끊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의외로 이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사의 제일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부분은 전사지만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전사 뒤에는 예외 없이 전사의 목적어라는 게 반드시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치사와 전사의 목적어, 그 목적어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고 전사와 명사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고. 나란히 나오는 게 아니라 전사와 그 목적어가 떨어져 있을 경우. 먼저 첫 번째, 의문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이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자, 이렇게 전사의 목적어가 있는데 그 목적어를 몰라서 물어보기 위해서 의문대명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문장 앞으로 가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물음표 붙이겠죠? 그러면 결론은 전사의 목적어가 이게 맞아. 근데 의문문에서는 의문사는 맨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사와 그 목적어가 떨어지는 경우 하나가 바로 이거지. 의문대명사가 전사의 목적어일 때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전사의 목적어일 때. 또 똑같이 이 경우 관계대명사 앞에 전사가 올 수도 있지만 전사를 제자리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사를 제자리로 보낸다 그러면 뒤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사의 목적은 이건데 전사 뒷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앞자리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우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세 번째, 수동태 주어. 수동태 주어가 전사의 목적어일 때.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은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된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배운 지가 꽤 됐거든요. 수동태 주어가 전사의 목적어다. 그래서 이건 예로 들어줄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수동태에서 배웠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Someone. 누군가가 spoke to her.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 문장은 정확하게 따지면 일형식 문장이고 요건 자동사예요. 그런데 수동태에서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자동사지만 바로 뒤에 전사가 와서 하나의 수거를 이룰 경우에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타동사로 간주해서 수동태가 가능하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speak to는 뜻이 이거예요. 뭐뭐에게 말 걸다. 중요한 수거예요.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전사 to의 목적어는 지금 her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둔 다음에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봐라. 그러면 방금 말한 거 speak to를 하나의 타동사로 봐. 이 두 단어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라고요. 그러면 이걸 목적어로 볼 수 있죠. 그러면 her가 주어로 나가. 지금 수동태로 고치는 거예요. 이걸 BPP로 고쳐요. 근데 과거고 단수니까 was. 그리고 과거분사를 써요. 그리고 하나의 단어로 보라 그랬잖아. 단어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someone을 뒤로 빼서 by라는 전사를 쓰고 someone. 이렇게 고쳐주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수동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by someone을 써줘도 되지만 일반인이고 중요한 의미가 아니니까 이걸 생략해도 되거든요. 그럼 by도 같이 생략하는 거예요. 있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 by someone이라는 게 있어도 되고 생략하려면 두 단어 같이 생략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단어의 입장에서 뭐라고? 전사 to의 목적어가 원래 허였잖아요. 근데 주어 자리로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전사 뒷자리 목적어 자리는 없잖아. 전사와 전사의 목적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 이 말이에요. 수동태의 주어가 전사의 목적어일 때 전사와 그 목적어가 떨어지는 한 예라 이거야. 그러니까 전사 뒤에 명사 없으니까 틀렸구나 이러면 안 되고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 있는 거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도 필요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것뿐이지 전사의 목적어가 없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고 뒤가 이제 불완전해야 돼. 그런데 여기 관계대명사가 전사의 목적어였다고 해요. 그럼 이제 뒤쪽에 전사만 나오고 전사의 목적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사를 자기 목적어가 이거니까 전사를 이리 이렇게 옮겨와도 되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사가 이렇게 옮겨오는 순간 뒤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해되나 봐요.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뒤는 항상 불완전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왜 완전하냐? 생각을 해보라고요. 요 전사를 다시 뒤로 보내도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해. 그럼 전사의 목적 없죠. 그럼 이제 불완전해졌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사가 만약에 앞으로 온다. 그럼 여긴 당연히 완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사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형용사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고, 요게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 배운 거고. 자, 이럴 때 일단 이렇게 이제 하나를 해두고 이제 여기를 보세요. 전사와 그 목적어가 떨어지는 마지막 경우 네 번째,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을 한다. 그러면 그 부정사는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구조가 이걸 거라고. 명사가 앞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사가 나오고 전사 뒤에 목적어가 없었다고 해봐요. 바로 이때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해야 할 경우에 부정사 뒤에 전사의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 요 전사의 목적어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이 단어의 목적어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목적어는 이건데 뒤에 있질 않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전사와 그 목적어가 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경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보라고요. 요게 이걸 수식을 하거든요. 지금 관계대명사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면 지금 혹시라도 조금 더 배워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빨리 관계대명사 부분 맨 앞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나서 요 설명을 이해해 보라고요. 잘 보세요. 여기 요 관계대명사는 전사의 목적어가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선행사랑 같았던 단어였다고. 선행사랑 똑같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 대신에 접속사 역할까지 하는 관계대명사를 쓴 거지. 그러면 이 단어랑 이 단어는 애초에 같았던 단어니까 이 단어의 목적어가 이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단어의 목적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목적은 이거다라고 알아놓으면 이 전사를 뒤로 돌려도 되죠. 관계대명사 생략해도 되고. 방금 이 말을 이해했으면 된 거지. 구체적으로 적어줄 테니까 봐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 쓸 때가 있어요. 명사가 나오고 전사 관계대명사가 오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주어가 문장의 주어랑 같고 그 다음에 시제가 같을 경우에 여기 동사를 바로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
이 표현도 부정사 가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사 이하가 관계대명사 뒤에 이런 형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았으면 전사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관계대명사는 전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 전사가 있으면 생략을 못해. 그래서 만약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사를 제자리로 보내야죠. 그래서 쓰면 명사가 나오고 요건 생략을 하고 투부정사가 바로 이어져 나오고 뒤에 이제 전사가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전사의 목적어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이게 이렇게 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다시 봐봐. 이 단어의 목적은 이거. 근데 이 단어는 이거랑 같아. 그럼 이 단어의 목적은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 단어의 목적은 이거. 이 단어의 목적은 이거.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목적은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와 닿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씩 더 이해가 좀 빨라질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전사는 이 상태에서 이론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73페이지의 예문서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뒤에 해설하고 맞춰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진도를 끝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끝내버리면 나중에 전사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문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칠판에 설명을 안 해준 상태에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건 다 예외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설명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 안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니까 너무 크게 개의치 말고 그냥 책에 나오는 정도를 해석하는 정도만 그렇게 이제 하면 돼요. 174페이지 보면 시간의 전사 쭉 나오고요. 175페이지 보면 장소와 관련된 전사 쭉 나오고. 그래서 이론 먼저 공부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문으로 하나씩 확인하고, 예문 중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표시해 놓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가 제일 많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넘기면 176페이지 제품 재료, 그 다음에 기타 해서 이제 쭉 정리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문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177페이지에 5번이요. 거기를 별표를 쳐요. 여기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든 좀 빨리빨리 해서 문장 분석도 하고 싶고 문법 문제도 빨리빨리 맞추고 싶다. 독해도 빨리 하고 싶고, 그럼 5번을 빨리 외워야 돼요. 5번. 품사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우리 전 시간에 그 but이라는 접속사 설명하면서 since랑 after랑 before랑 not withstanding을 같이 설명을 해줬죠. 바로 그게 이거예요. 전사랑 접속사랑 부사의 뜻이 비슷하고 단어도 비슷할 경우에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품사 구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단어가 혹시 똑같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별을 해낼 수만 있으면 완벽하게 다 구별이 다 가능하거든요. 벗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간 투자를 하면 바로 이런 건 실력 올리는 데 바로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진 전사와 접속사 빨리 구별해서 외우고, 또 이제 그거와 비슷한 부사도 이 단어는 부사나 부사구구나 해서 이제 하나씩 암기를 하면 이런 걸로 독해력도 바로 이제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178, 179는 조금 무작위로 나열을 했거든요. 최근에 기출된 전사랑 관련된 표현이라서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쭉 나열을 한 거라서 좀 일률적으로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씩 익숙하게 이제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문을 먼저 연습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암기할 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암기를 다 하고 나서 전사 부분은 꼭 이런 부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정리가 쉽게 돼요. 180, 181페이지 보면 문법 연습 문제라고 해서 표현이 쭉 나온다고. 이걸 답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쭉 풀어요. 또 A번이면 20문제가 있으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쭉 푼 다음에 대신 이제 잘 모르겠는 건 찍듯이 풀지 말고 모르겠으면 답 처리하지 말고 넘어가고 좀 정확하게 아는 것 위주로 푼 다음에 답을 맞춰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맞추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춘 문제들이라면 그 문법 연습 문제 풀이 방법, 공부하는 방법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A번에 1번을 보면 왼쪽에 네모칸 2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번호에 가까운 쪽 네모칸에다가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는 거였어. 그럼 거기다 X표를 하라고요. 맞췄으면. 근데 안다고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 네모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전혀 몰랐어도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이제 해설을 보면서 이유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OX 처리를 쭉 해나가면서 20번까지 풀면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요 20문제 중에 한 5개 정도밖에 못 맞출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X표, O표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진도를 쭉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장부터 20장까지를 한번 다 본 다음에 다시 또 진도를 돌려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하던 것보다는 이론 공부할 때 조금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원에서도 전치사들은 또 많이 배우니까. 그리고 나서 요 문법 연습 문제를 다시 풀게 되면 처음에 5문제도 이제 다시 풀어야지. 다 맞췄던 문제도. 다시 풀다 보면 맞췄던 문제를 또 맞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완벽하게 알겠지. 그러면 이제 X표가 2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요 이론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맞췄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틀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네모칸에다가 또 이제 그 다른 네모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틀렸던 문제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맞추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위에다가 옛날에 틀렸던 문제는 네모칸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그 동그라미 위에다가 X표를 해. 이제는 맞추는 거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풀 때는 20문제 중에 5개밖에 못 풀었는데 그 다음에 풀 때는 5개 중에 한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또 틀릴 수도 있지만 못 풀었던 15문제 중에서 5개, 6개, 7개를 풀어낼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개 중에 한 10개 정도, 12개 정도까지 풀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해야 될 부분은 7, 8개밖에 안 남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의 범위를 좁혀나가고 아는 걸 늘려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회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3가지는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알던 거는 더 완벽하게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문법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낼 수만 있으면 그걸로 문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원마다 나오는 문법 연습 문제가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일부러 주관식처럼 이렇게 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문법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해서 3회독이 됐든 4회독이 됐든 간에 문법 연습 문제를 1장부터 20장까지 거의 답을 외우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내버릴 수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문법에는 완전히 자신감을 가져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문법 연습 문제를 좀 잘 활용을 하고 지금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진도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전사 부분에서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 연습 문제만 활용 잘해도 다른 막 이 책 저 책 풀면서 뭐 문제집 많이 풀어보고 그런 거보다도 요거 하나 완벽하게 제대로 해놔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문법 실력은 잡을 수가 있으니까 요 문법 연습 문제를 방금 말한 설명 잘 들으면서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면 3회독 정도가 되게 되면 요 책의 3분의 2 정도는 거의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거든요. 대신 나머지 3분의 1은 여전히 못 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답을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그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으로 그대로 되고 지금 3번, 4번째 풀어보는데 계속 틀려. 그러면 사실은 답이 거의 외워져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식해서 외워버리면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확인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해석 연습을 하면서 독해 실력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문법은 문법이고 독해는 독해다가 아니라, 문법이 되면 자연스럽게 독해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독해를 하다가 문법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또 복습도 되고, 결국은 공부는 따로따로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다 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맞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문법이 자신이 생기면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시험이든 뭐 소방 시험이든 전혀 두렵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고득점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1회독, 2회독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3회독, 4회독이 되면서부터는 재미가 붙을 거예요. 왜냐면 점수로 드러나니까.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버텨나가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업할 내용은 어디냐면 그 관계사 다음 단원이 형용사거든요. 이제 형용사부터 부사 비교 이제 차례대로 할 건데 형용사와 부사도 품사 파트이기 때문에 암기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형용사랑 부사도 진도를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비교 구문이 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또 이제 집중해서 공부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치사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4장의 형용사 하면서 정리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